요즘에는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날씨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오늘 확진자 몇 명이지 이럴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은 좀 확인하기가 두렵더라고요. 워낙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30명입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 확진자만 따로 떼어서 보면 네. 1,574명인데요. 어제보다 40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17일 연속 4자릿수, 그러니까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제 또 주말이 오는데 이 주말을 거치고 나면 다음 주 초반에는 또 살짝 확진자가 반짝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지금 2주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 친족만 49명까지 가능하다. 이게 4단계 조치였는데 네. 사실 꼭 친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숫자만 49명으로 하고 친족과 관계없이 49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고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완화됐다거나 뭐 강화됐다거나 보기 좀 어려운데 네네.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조기 축구 하시거나 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네네. 분들 최소 인원이 필요한 이 스포츠 경기는 사적 인원 모임에서 제한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외돼가지고 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6시 전까지는 똑같이 4명,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모이는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운동 자체가 좀 안 되겠네요, 못 경기가. 하시는 거죠. 앞으로 네. 못 하시게 되는 거고요, 당분간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업상 필요로 해서 반드시 해야 할 1박 2일 워크숍 같은 거, 이거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거는 허용을 해줬는데 이건 아무리 필수 경영이 필요하더라도 1박 2일 워크숍도 이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한번 확산이 한번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 이후에 백화점 출입할 때 저 출입 명부를 의무화할 것인가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전에는 의무화 여부가 아예 이제 의무가 아니었는데 저 출입 저희 명부 작성 의무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상황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면서 추가 조치 플러스 알파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주 내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3주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의견은 4주간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생방위원회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짧게 정해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 중에요. 이런 조치가 이 시행이 됐는데도 확산세가 계속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한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본격화된 4차 대유행이요.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8일에 31.6%로 30%를 처음으로 이제 딱 넘었는데 이때 넘은 이후에 일별로 32.9%부터 많게는 35.9%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31에서 35%까지를 계속 이제 엿새째 웃도는 중인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35.9% 같은 경우에는 4차 대유행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특히 수도권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이동과 모임 자제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비수도권도 방역 조치를 강화할 전망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무엇보다 논의가 정리되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5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알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손정희 변호사님, 비수도권, 지금 휴가철인데 주로 비수도권에 휴가지가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의 고심 그리고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에 모두 다 해수욕장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해수욕장이 많은 제주도와 부산도 비상입니다. 아하. 제주도, 강릉 이미 3, 4단계
넘고 있는데 오늘 26일부터 제주도의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아예 야간에 음식 못 먹는다는 겁니다. 오후 10시부터인데요. 이것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부산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115명에 이르고 있고 예, 많이 나온다면서요.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 취식을 금지하고 그래요? 음주 자체를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네. 휴가 가시는 분들 음식 먹거나 이제 술 드시는 거 오후 6시 이후에는 금지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풍선 효과도 우려되고 워낙에 휴가철에 이동이 많은 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이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고강도 조치를 내놓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취식이 금지고요. 물에 대해서 뭐 따로 명시를 하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의 용인이 되지만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는 걸로. 근데 제가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가 언뜻 그냥 드는 생각이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싶지만 조금 전에 물은 되고 음료수 마시는 건 안 된다. 혹시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사실 지금 뭐 음주 취식 같은 걸 금지하는 이유가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풀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쓴 채로 좀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기도 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금지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물만 용인하고 나머지 안 한다는 의미가 되도록이면 이 안에서는 짧게 조금만 모여서 빨리 해산하는 뜻인데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물만 된다 그러면 꼭 여기다가 소주 담아갖고 하시는 분들 세상에, 있어요. 아, 진짜. 진짜로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부산시는 주말까지 확진자 그 추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로 격상할 걸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코로나 지금 우려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데 내 공주전 데가 있어. 흡연 사는데요. 가방을 해가지고 소장에서 이렇게 막 들어요. 이렇게 일렬로 쫙 줄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선배진료도 설치되면서 일렬로 못 쓰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좀 띄엄띄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쓰세요. 지금 마스크도 나눠주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포개가 계속 걸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올리라고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안 돼요, 관리. 여기 손병자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요. 저 어르신들 세상에서 가장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료급식에 줄 서시는 건 이해는 되지만요. 그래도 마스크도 안 쓰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 무료 급식소 측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줄이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거리두기 충분히 지키기 어렵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마스크 잘 쓰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서 식사가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심심찮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건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로 저런 그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한 10군데 하다가 한 2군데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딱한 상황인 것이 이 한 끼 밥이 상당히 그 절실하신 분이 그렇죠. 있고 또 이제 그 방역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뭐 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저렇게 어렵게 문을 열었는데 저기에서 만약에 어떻게 방역이 뚫려버리면 저거까지도 폐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것이 아까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약간 좀 제한을 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들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무료 급식소는 뭐 당장 멈출 수도 없으니 하루빨리 이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쳐요. 그런데 세상에 코로나고 뭐고 아랑곳 없이 집단 이 시국에
집단 회식을 한 곳이 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주 교도소 얘기입니다. 이곳의 교도관들이 비수도권에서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날에 19명이 모여서 회식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허허. 당시 교도관들은 식당의 한 공간에 모인 상태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라고 하죠. 일행이지만 테이블을 나누어 하는 방식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날짜랑 인원 맞춘 거예요? 19일 날 19명 먹었어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태 겪고도 지금 저래요? 동부구치소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사실 이런 거 볼 때 국민들이 제일 허탈해요. 하하.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어떻게든 일단 국가에서 정해준 거리두기 맞추려고 그 숫자 만나는 것도 다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것도 프로야구 이번에 NC 네네네. 선수들 관련해서 또 생각이 나는 건 이번에 지금 19명을 시켰는데 11명은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수 교정시설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먼저 제가 알기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맞춰준 백신을 기초로 해서 야, 우린 다 모여도 되겠네라고 생각한 건가요? 하하. 19명입니다. 네. 11명이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 해도 빼도 8명. 그러네요. 결국 이 8명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거고요. 또 좀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이 나머지 11명 접종하신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네요. 하하. 백신 맞았다는 이유만으로요. 똑같죠. 네. 그때 이 NC 야구단의 박민호 선수가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음식점주도 뭐 뻔히 알잖아요. 같은 일행인 거. 그럼에도 저렇게 다 식사를 하고 회식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영업정지 열흘 처분을 받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 굉장히 화나는 소식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법무부에서도 진상조사하고 인사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보세요. 법무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력하게 사과 말씀드린다. 거의 뭐 틀에 박힌 딱 이 매뉴얼 거의 사과예요. 사과 말씀드린다. 심력 끼쳐. 그런데 보세요. 늘 뉴스파이트가 말씀드리지만요. 이러려고 백신 맞은 건 아니잖아요. 제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방역의 최전선이 돼야 할 공항에서 항공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올해 초부터 우리 방역 당국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꼭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었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려면 코로나 음성인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기를 탑승하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네. 주일 미군 소속 미국인인데요. 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확인서에 양성으로 나와 있는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거는 뭐 무작정 저희가 비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지금 미국인이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음성 판정받았던 그 확인서 또 양성 확인서 이걸 다 제출한 거예요. 허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물론 공항 직원들에게 이에 관련된 매뉴얼을 꼼꼼하게 제시를 해서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판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또 저 미국인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다 제시했거든요. 네. 저 타기 전에 확인했는데 양성이에요라고 하고 탄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뭐 대한항공 측에서 저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지 저런 데서 구멍이 뚫려서 갑자기 우리나라 확산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건 그런데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저 비행기에 최정아 기자님 저 양성 확진자와 다른 승객들은 같이 타고 온 거잖아요. 저 비행기를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해당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 직후에 또 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 항공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국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승객이 28명이 타고 아이고. 있었는데요. 이 확진된 미국인과 밀접 접촉한 사람이 3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역 당국에서는 해당 미국인이 탑승했던 이 좌석을 중심으로 총 5열에 앉은 승객에 대해서 코로나19 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 측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알렸고요. 또 앞으로 수속 카운터에서 이 PCR 검사를
탑승구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할 것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검역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대한항공 측에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전 대한항공 측의 저 반응은 입장은 쉽게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 소는 이미 도망갔는데 탈출했는데 외양간 잘 고칠게요.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그 전에 잘 대처를 했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 항공업계, 여행업계 혹시 타격 맞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전남 해남의 유명 사찰 스님들이 이런 행동 벌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스님들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모여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돼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그랬었죠. 바로 저 장면입니다. 게다가, 네. 지금 보신 이 장면인데 게다가 이때가 스님들이 외출을 금하고 또 수행에만 전념해야 하는 한거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더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해당 사찰의 승려들이 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뭔가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장면이 공개가 되고 제보자분에 의해서요. 애초에는 이틀 전만 해도요. 저 사찰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틀 전 상황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초부로 수해를 좀 입어서 수해 족구 겸 대모적인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재난이나 뭐 이런 사업 전차이나 뭐 이런 거 하라는 기도 시민들께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 시민들이 7분 정도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여관지에 제공한 공양 자리에 참석하셔서 공양을 하신 상황이고 8월 19일자로 해라는 이제 살인해서 모임이냐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전날까지도 이제 살인상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도 죽었다라는 인지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저 해당 여관, 그러니까 숙박업소는 해당 사찰이 운영하는 사찰에 귀속된 숙박업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업 번창 재난 막아주고 사업 번창 기도 공양을 부탁하면 그것만 해주면 되지 이후에 시주 받는 게 저 술 파티예요. 양주병도 있었고요. 맥주병 여러 병 있었습니다. 저런 술 파티를 벌여요. 그런데 저 상황이 공개된 이후에 아무런 그러면 제재나 처벌 이런 거 없어요, 오윤성 교수님? 제재나 처벌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방역 그 수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안거라고 하는 것은 이 성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외출 안 하고요. 한 군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본인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네. 최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 안에 있는 장소에서 모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업주는 뭐 150만 원 과태료 냈죠. 그리고 이제 영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방역 수칙 위반보다도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안거 기간 동안에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사찰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녀들은 참의 뜻을 밝히고 안거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거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안거를 왜 하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한국에서 자꾸 코미디 프로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러니까요. 저런 자체가 하나의 코미디 개그가 되고 있으니 무슨 코미디 개그 프로가 따로 있겠어요? 따로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면요. 코로나 진정은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백성문 변호사님 이 더위에 이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사실 선별진료소나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늘어나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검사를 많이 해야만 할수록 일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근데 어제 오늘 날씨 어떤가요? 엄청 덥죠 진짜. 어제 낮에 36도였거든요. 가만히 있어 땀 줄줄 흘러요. 그래서 한 선별검사소에 대형 얼음이 있는 게 목격이 됐어요. 어허? 근데 우리 딱 생각하면 거기 냉풍기가 있거든요. 네. 냉풍기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근데 트여 있잖아요. 네. 트여 있고 냉풍기에 저 안에 완전히 감싸는 방호복을 입으면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중에 집에 갈 때 벗으면 검정색 옷이 아예 하얗게 땀으로 절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럼 이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더울 때부터 물 뿌리죠. 네. 물 좀 뿌리지. 근데 물 뿌리면 습기가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감염 문제 그래요? 때문에. 오. 또 하나는 선풍기를 돌리면 냉풍기랑 해가지고 바람 좀 하면 시원해지지 않을까? 선풍기 하면 우리 딱 생각하는 비말 많이 날아가잖아요. 아, 그것도 못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얼음까지 갖다 놓는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의료진들이 고생하는지 지금 저 영상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의료진들은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사투도 있지만요 더위 폭염과의 사투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료진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데 진짜 철딱서니 없게 이런 의료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코로나19 병동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최근 병동이 20, 30대 젊은 층의 환자들까지 크게 늘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황당한 그런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예를 들면 아이스 커피를 좀 가져다 달라. 대박 사건. 아니면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의료진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민원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의료진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의료진에 따르면 마치 자기 집에서 하듯 아니면 호텔에서 하듯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면서 게다가 심하게는 환자와 보호자가 하루에 3, 40통씩 전화를 번갈아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면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젊은 확진자들 코로나는 확진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 정말 곤란합니다. 의료진들한테 뭐라고요? 아, 목마르니까 아이스 커피 좀 갖다 주세요. 뭐라고요? 화장실 데려가 주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살이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따로 또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뭘까요? 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삶에 참 필요하지만 이분들에겐 골칫덩입니다. 바로 택배인데요. 어허. 하루에만 이 택배가 무려 40개에서 50개까지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면 일단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죠. 4, 50개면. 거기다가 사람 3명이 붙어서 이걸 다 정리만 하고 있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병실에 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 자체가 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일일이 딱 까서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시간의 문제도 있는데다가 또 간호사분들이 레벨 D, 그러니까 몸이 다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방역복 그리고 얼굴도 다 가리는 저 더운 방역복을 이 폭염에 또 입고 네. 환자에게 직접 전달을 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일주일에 1개 정도만 시켜주십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하. 사실 이게 또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병원이 무슨 호텔입니까? 왜 이런답니까, 진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무뎌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게 되는데 이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야말로 감정 노동자 영역으로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당부를 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를 전부 다 의료진들에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소진 상태인 번아웃에 지금 현재 해당이 아이고.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의료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빨리 예방 접종을 하시면서 특히 거기 가 계시는 분들은 그 서로의 어떤 그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국민들이 의료진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 방역 지침 준수 그리고 하루빨리 예방 접종. 자, 이 예방 접종 하니까 생각나는 게 당장 백신을 맞고 싶어도 지금은 백신도 부족하고 예약도 잘 안 되고 지금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약이 지금 제일 필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특히 젊은 층은 사실 언제 맞을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 백신을 예약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튀기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자녀 백신 대행 구합니다. 대리로 해줄 사람 구합니다. 사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하. 뭐 7, 8만 원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15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 이런 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유학생들이 이제 출국 예정 하게 되면 현지에서 자가격리를 면하는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맞고 싶은데 예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강구한다라고 하는데 좀 주의하실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약을 해주려면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은 주민등록번호 맞아요. 같은 개인정보가 싹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혹여라도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로 또 맞아요.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분들을 저 백신 예약 대행 알바를 구하시려는 분들, 저분들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우리 20대에서 한 40대까지는 아직 예약 접종 그렇죠. 신청도 못했고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50대 예약 접종 뭐 예약 사이트 불통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40대라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저도 아직 못 맞았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40대 이하에 대해서 백신 접종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40대 이하라는 건 50대는 50에서 59세지만 이건 20세에서 지금 층이 49세까지예요. 네, 그리고 넓잖아요. 사람도 네. 지금 거의 한 2천만 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야, 이거 50대만 했을 때도 불통이 됐더니 예약 시스템이 우리가 다 하면 이게 가능한가? 경쟁이 네. 물론 지금 정부에서 다음 주에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저희는 8 말 9초 아니면 9월 중순까지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정부는 지금 민관협력 등을 통해서 백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까지 불통이 되면 정말 많은 비판 받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진짜 철저하게 세팅해서 맞아요.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불통되면 정말 불신만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 제주에서 중학생이 살해됐던 그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더 끔찍한 내용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 일이죠. 이 이상한 조짐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경찰에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에 이제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택 외부에 가정용 LP가스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려나갔다, 위험하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5일에는 어머니가 전 연인이 집 옥상에 있는 것 같다. 112 신고를 또 재차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는데 곧바로 지급돼야 할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안 됐다면서요. 일단은 뭐 100m 접근 금지 조치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접근을 하면 나중에 뭐 그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조치잖아요, 그건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부에 CCTV, 근처에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변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야 되는데 스마트워치가 어머니한테 지급됐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아이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았던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문제가 저 CCTV가 어떤 CCTV냐면요. 네. 우리 CCTV 딱 설치하면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뭐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려는 그러네요.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CCTV는 실시간으로 바깥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하는 용이었어요. 아이고. 이 부분이 그래서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특히 유독 아쉬운 이유가 있다면서요. 최정학 기자님 어떤 대목일까요? 네, 피해자 주택과 이 파출소 간의 거리 때문인데요. 이 거리가 불과 9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차를 타고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요. 2분 만에 갈 수 있었던 거리인데 어디까지나 물론 가정일 뿐입니다. 만약에 스마트워치로 이 피의자의 침입 당시에 이 신고를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짙게 듭니다. 아니 그러면 스마트워치가 왜 지급이 안 된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변보호 결정 난 당일에는 없긴 했는데 바로 이튿날 2대가 확보됐는데 지급이 안 됐다. 이게 좀 사실인지. 지난해
진단 회수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시민분께서 착용하던 게 회수가 되고 하는 거죠. 예. 김유진 아나운서, 스마트워치가 제때 지금만 됐더라도 유가족이 진짜 그런 침통한 생각할 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의 어머니는요. 이 워치가 있었으면 받아가라. 이런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번 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피의자가 조사를 제대로 안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몸이 아프답니다. 허허.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도 유치장 벽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고 나서 인근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봉합 수술하고 있는데 당연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 현재 또 몸이 안 좋은데요라고 하면서 조사까지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좀 가고 싶어요. 네. 지금 저희 마스크 쓰고 있죠. 네. 저 사람 이름 아나요, 우리? 그 모릅니다, 진짜. 신상공개 결정하지 않기로 신상공개위원회도 열지 않고 경찰에서 결정했습니다. 왜요? 범행수법이 공개할 만큼 잔인하지 않다, 공공이익이 없다라는 세상에. 이유인데 이거보다 더 잔인한 범죄가 뭐가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듭니다. 이 피의자가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사실 뭐 이번에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남성이 다른 여성과 사귀면서 왜 이 여성들이 자기를 갖다 멀리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이게 세 번째 보복 범죄예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별 통보를 한 여자의 집에다 불을 질렀고 또 7년 뒤에 같은 그 여성을 찾아가서 살해하겠다 위협해가지고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아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교제하던 여성에 대해 가지고 이별이 통보를 하자 흉기 끈으로 위협을 하고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범죄입니다.